함길도는 태조 이성계의 출신지로 막강한 사병 집단을 보유한 호족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 이들은 중앙 정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배척당하기 일쑤였고, 태조를 도와 개국에 앞장섰던 공신이라는 자부심은 50여 년이 지나자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조정 입장에서 보자면 이 함길도 지역은 무장한 군사들이 넘쳐나지만 조정의 입김이 잘 닿지 않는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호족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나왔는데요. 먼저 태종이 사병을 혁파하자 이 호족들은 크게 힘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세종 때까지만 해도 호족 가문에서 지역 수령을 뽑는 관례가 있었기에 이들은 그나마 힘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세조가 등극해서는 이런 관례를 없애고 함길도 지방 수령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겠다고 선포하자 호족 세력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호족 세력만 불만이고 백성들의 삶은 좀 나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3인 정책 때문에 남쪽에서 강제로 이주해온 백성들은 원래부터 불만이 가득했고, 거기다 앞서 세종이 공법 시행을 투표할 때 이 지역 백성들은 유독 반발이 심했는데 결국 공법이 시행되자 불만이 더 커졌으며, 세조가 호패법까지 실시하자 백성들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거기다 호패에는 거주지를 적어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다 활용점정으로 세조의 공신우대 정책 때문에 관리들은 공신들에게 뇌물도 바치고 자기 목도 챙기느라 백성을 더욱 핍박하니 백성 입장에선 진짜 뚜껑 열릴만 하죠. 자, 이렇게 호족도 일반 백성들도 머리끝까지 화가 차오른 일촉즉발의 상황에 마침내 방아쇠를 당긴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이시애였습니다. 이시애는 길주의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 출신으로 과거 이성계를 따르던 부하 이원경의 후손인데요. 이원경은 원래 여진족 출신인데 과거 이성계가 공민왕의 명령으로 요동정벌을 나섰을 때 자기 휘하에 있던 수백 호를 거느리고 귀순한 인물입니다. 그 후 이성계의 장수로서 활약하던 이원경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재상에까지 올랐다가 이후 길주의 대토호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의 손자인 이시애는 개국공신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점점 차별받으면서 힘을 잃어가는 상황인데, 다른 공신들은 조정에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자니 어지간히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다는 걸 깨달은 이시애는 이윽고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이시애는 먼저 육진의 군사들과 함길도 주요 마을의 호족, 향리, 노비 등을 표섭했습니다. 그러곤 함길도 지역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뒤흔드는데요. 조정에서 함길도 백성들은 이중옥을 따르는 이들이라면서 남쪽의 군사들을 끌고 와 전부 죽여버린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이 순찰을 위해 길주에 들르자 이시애는 강효문을 습격해 죽이면서 본격적으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를 신호로 함길도 백성들은 바로 호응에 나서서 함길도 내 21개 군현 중 남쪽 7개 군현을 제외한 모든 고을의 수령을 죽이고 순식간에 이시애의 휘하로 몰려들어 2만 군사에 달하는 대규모 반군이 조직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반군이 조직되는 동안 세조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시애가 기막힌 사전 작업을 하나 해놓았기 때문인데요. 이시애는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조정에 정보를 하나 흘리는데, 이 정보에 따르면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이 조정 대신들과 결탁해 반란을 모의한다는 거였습니다. 보고를 들은 세조가 강효문을 의심하는 사이 이시애는 강효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관군이 빠르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게다가 이시애는 강효문이 가지고 있던 발병부도 빼앗았기 때문에 새로 부임된 함길도 관찰사는 병사를 동원할 수도 없었죠. 이시애는 그 길로 함길도 관찰사도 죽여버린 다음 조정에 계속해서 혼란을 주기 위해 보고서를 하나 올립니다. 강효문이 신숙주 한명회와 내통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기에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신숙주와 한명회. 자, 여기서 세조시대의 모순이 폭발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신숙주와 한명회는 세조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보고를 받은 세조는 신숙주와 한명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모두 잡아다 가두어라. 자기 수족과 같았던 자들도 믿지 못하고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이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게다가 세조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너는 몰래 의금부로 가서 신숙주와 한명회가 잘 갇혀있는지 보고 오거라. 두 분 모두 감옥에 갇혀있긴 하오나 칼이 느슨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내 이놈을 당장 둘에게 칼을 씌운 담당자를 잡아오거라. 이 기회에 둘에게 잘 보여 출세하려 한 것이 분명하니 놈을 저자에 끌고 가 능지처사하도록 하라. 평소 술자리에서는 네가 없으면 나도 없네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은 척은 다 해놓고서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속아 넘어가 이들을 가둬버리다니 아마 세조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봤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만 것 아닐까요? 세조는 보름이 지난 후 이들을 풀어주면서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신숙주와 한명회를 가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무례하기 때문이었다. 신숙주는 대놓고 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한명회는 꼭 자기가 택한 자만 수령으로 앉히겠다며 고집을 부렸기에 그랬던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 신숙주와 한명회는 대규모 군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시해를 토벌하기엔 이들이 가장 적임자였을 텐데 이 둘을 의심한 이상 세조한테는 믿을 만한 장수가 한 명도 없었겠죠. 그래서 세조는 고민 끝에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데 바로 고작 1년 전에 무과에 합격한 27살짜리 조카 구성군을 토벌군 총사령관으로 삼은 겁니다. 핏줄이 아니면 절대 군사를 맡길 수 없다는 건데요. 대신 선봉장으로 강순이란 자를 임명했는데 강순은 과거 북방에서 근무하며 전투 경험을 많이 쌓은 자였기에 사실상 그가 지휘관이라 봐야겠죠. 경험도 없이 갑자기 대군의 지휘를 맡은 구성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습니다. 진군하면서는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보냈으며 철령에 이르러서는 10일이나 대기하다가 지원군이 합류하자 그제서야 다시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천천히 진군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시해를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심기도 달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함길도 주민들은 조정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진군을 방해하거나 이시해군에 합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따라서 관군은 최대한 주민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심지어 전투 때문에 농사에 손실을 입은 자들에겐 곡식 5만 석을 풀어 나눠주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진군한 끝에 북청에 이르러 진을 치고 이시해군을 상대할 준비를 하는 관군. 얼마 후 북청에 도달한 이시해군은 반란군답지 않게 관군의 진지를 여러 겹으로 포위해버리는데요. 그만큼 이시해군의 기세가 강했단 거죠. 이시해군의 전략은 드높은 기세를 앞세워 관군에게 맹공을 펼쳐서 지원군이 오기 전에 관군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백전노장의 강수는 이 계획을 눈치채고는 관군에게 절대 방어를 풀고 도망치거나 나가서 맞서 싸워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심지어 말의 다리를 전부 묶어서 날뛰지 못하게 해버렸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시해군과 관군의 치열한 전투. 밤샘 전투를 벌인 끝에 관군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설상가상으로 화살까지 바닥나 이제 끝인가 싶어 절망하려던 찰나 갑자기 이시해가 휴전을 청해옵니다. 장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온데 조정에서 역적으로 잘못 알고 이리 공격한 것입니다. 장군께서 군사를 거둬주시면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 말하니 내 한 번은 물러가 주겠다. 허나 네가 약속을 어길 시엔 전군을 총동원해서 기필코 내 놈을 죽이고 말 것이니라. 관군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단 걸 몰랐던 이시해는 이대로 밀어붙이다간 자기 쪽 피해가 더 클 거라 생각해 휴전을 택한 건데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관군은 얼마 후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점점 세력이 커진 반면 승리가 코앞이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를 놓친 이시해군은 점점 사기가 꺾여갑니다. 게다가 이시해군은 더 이상 기세가 꺾이기 전에 다시 관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정찰병이 관군에 붙잡혀 계획이 누설되면서 이 작전도 실패하고 뒤이어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이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애초에 이시해군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허술했습니다. 이렇게 광군을 무찔러봤자 함길도가 독립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조정에 뭔가를 요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한양으로 진격을 해서 나라를 뒤엎겠다는 건지 뚜렷한 목표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거듭된 패전으로 기세도 꺾여가니 이시해군에선 하나둘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만에 달했던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고 맙니다. 그러자 이시해는 자기 본거지인 길주로 도망쳤으나 얼마 못 가서 포상을 노리고 온 부하들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한양으로 압송할 필요도 없다. 당장 이 자리에서 이시해를 능지처사하도록 하라. 그렇게 3개월간 조선을 뒤흔든 이시해의 난은 어이없이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럼 어째서 이 사건이 세조시대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라 하는 걸까요? 먼저 세조는 자기 나름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 했으나 실상은 함길도에서 이렇게 큰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세조는 공신들을 우대한다며 그렇게 싸고 돌았으면서 실제론 자기 오른팔 왼팔 격인 신숙주와 한 명에도 믿지 못했기에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이 둘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죠. 따라서 이시해의 난은 세조가 가장 강조하던 두 가지가 사실 허울뿐이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조의 업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화에선 세조의 말년에 대해 알아볼까요?